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제 마음속의 첫 번째 명작은 바로 석굴암입니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 전체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석굴암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이 작품 앞에 딱 섰을 때 전율이 쫙, 온몸에 소름이 쫙.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미술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명작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 이 메시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 작품을 설명할 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기술과 재료에 의한 초격차입니다. 단단함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모스 경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약하네. 약하죠? 네. 혹시 지금 우리 손톱이 어느 정도냐면 이 모스 경도에 의하면 2.5 정도 됩니다. 되게 약하다, 대리석. 그러니까 손톱으로 대리석을 심하게 그으면 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석은 상당히 무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석굴암을 만든 이 재료, 화강암은 단단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8? 8. 9. 8.5. 어렵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화강암의 단단함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대리석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로운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화강암으로는 단단할 뿐만 아니라 입자도 굉장히 다른 석재에 비해서 굵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채로운 표현을 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본 석굴암 본전물이 화강암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오늘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죠? 초격차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본전물의 주변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처님 뒤에 광배가 이렇게 연꽃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주변까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석재가 완전한 마감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석굴암 본전부를 가장 완성도 높은 상태로 놓고 본다면 조금 거칠게 다룬 부분,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다룬 부분, 이러고 그것이 완전히 마감을 한 석굴암 본전부까지 과정까지 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보시면 조금 더 놀라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석굴암 본전물의 뒷면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마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완성 단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신기하다. 이상하다, 기분. 제가 오늘 명장의 그 세계를 낱낱이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세상에.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마감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힘든 화강암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 조각가의 노고가 느껴지지 않나라는 거죠. 차라리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도 써요. 인간적이에요. 사실 앞에서 보면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막상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든 거구나. 사람의 어떤 향기가 확 느껴지게 됩니다. 명작에 정말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풀어나게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감상을 해야 명작의 진짜 진면목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새로운 각도로 이 석굴암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다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연꽃이 부처님 머리 위에 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이것이 쏟아져 내려가는 이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저런 형태의 알려지기에는 1907년에 우편부가 석굴암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그 당시 일본인에게 아마 알려줬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석굴암이 완전히 잊혀졌다가 드라마틱하게 20세기에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좀 사실이 맞지는 않고요. 당시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에게는 이 당시에 아마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이때 아마 침략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은 아마 이 작품을 분해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한국 전체를 강점하면서 그냥 놔두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석굴암을 완전히 분해해서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콘크리트로 덮어서 재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석굴암은 보수한 모습의 석굴암인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본전부를 포함해서 40여 이상의 나한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재배치 과정에서 원형과 약간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깝다. 너무했어.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항원항습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렇게 두텁게 콘크리트를 발라버리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1966년 대략 이 시점부터는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제적으로 이제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너무했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석굴암을 가셨을 때는 유리가 끼워져 있어서 정말 이렇게 실견했다라는 느낌을 100%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어떻다고 얘기할까요? 운명에 기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석굴암의 일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상, 우리가 이제 다비드라고 좀 부르는 이 조각상의 크기가 5.17m입니다. 이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때도 많이 타서 청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탐구하는 걸로. 와, 진짜? 어떻게 깎았지? 미켈란젤로가 키가 컸나요? 여러 설이 있는데 이제 보통 키 아니면 조금 왜소했다라는 설도 요즘에 더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의 특징이 뭡니까? 무르다. 무르다입니다. 무른 돌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각도 기술력이나 재료로 놓고 봐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요. 나름대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대리석 조각하고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이 조각상에 육박하는 거대한 그림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에다 그려 넣은 거죠. 이런 작품을 누가 그리라고 하면 순순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100억 줘도 안 그래요. 난 배고프기만 해. 난 배고프기만 해. 아니, 왜냐면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평생을 바쳐야 되니까 저는 이 시스티나 예배당의 이 천장화를 그리는 그 난이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그가 이 당시에 썼던 편지글이 남아 있는데요. 뒤틀린 자세로 일한 탓에 몸이 활처럼 휘어버렸네. 허리가 창자 속으로 파고들어 균형을 잡으려면 말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야 하지. 난 장님처럼 걸어 다니고 있어.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예술가도 아니라네. 그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누워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서서 그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머리 뒤가 등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계속 그 입안에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꼬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고 거의 이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련과 수행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을 직접 그 바티칸에 가서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보는 순간 목이 아파요. 잠깐 감상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의 5년씩 하면서 저 대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작품을 향한 집념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그런 요소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가장 아마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어떠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하느님의 그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들이 지금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의 모습인데 오른쪽 모습은 그 조명을 옆에서 강하게 줘갖고 아까 얘기했던 철필로 그은 드로잉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자세히 보시면 팔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드로잉된 모습하고 실제로 완성된 모습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네네. 막상 계획은 했지만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즉각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그림이 벽화라고 했고 제가 프레스코 벽화라고 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는 이게 이탈리아어로 프레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석회 반죽을 벽에 바르고 물에다 알료를 개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석고가 마르면서 착색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사실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벽에 딱 붙여갖고 굵은 못으로 이렇게 그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루 정도 그릴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예측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딱 그날 올라가서 그릴 부분만 딱 저걸 그리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이 울퉁불퉁하죠. 네, 그리고 붓터치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물론 저건 20m 아래에서 바라다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눈 높이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오른쪽이 아마 더 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진짜 저렇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가 자기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려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요. 이 순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명장면과 한번 나란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작품이고 넘사벽 작품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 봤을 때는 저런 좀 인간의 어떤 터치, 인간의 어떤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사람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물씬 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명작이 우리가 조금 명작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진짜 조각가로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 완전히 각인시키죠. 그때 그 나이가 20대입니다. 와, 20대. 와, 천재다 정말. 와. 이렇게 진짜 조각가로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이 순간에 또 한 번 자기가 조각가로 승부할 수 있는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인데요. 이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무덤, 죽었을 때 묻히는 그 무덤의 조각을 미켈란젤로한테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슈퍼 메가급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이가 거의 8에서 10m쯤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각상이 4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비드상이 4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남기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좋은 조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멋진 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광산이 있는 까라라에 가서 진짜 좋은 돌을 찾기 위해서 몇 년씩 누비고 다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슬프게도 이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왜요? 왜지? 그 당시 율리우스 2세 교황에게 건축으로 자문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라만테가 사실은 밀고 있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능 있는 미켈란젤로보다 어리고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좀 괴팍한데 성격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파엘로라는 작가입니다. 그의 먼 친척되는 삼촌 정도가 되는 사람이 브라만테였는데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와 교황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고 이런 잡음을 만들었다고 누구의 주장이냐면 미켈란젤로 측 주장입니다. 한번 그와 관련된 그림도 남아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라만테가 초대 베드로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베드로 성당을 짓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한 젊은이가 또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라파엘로인데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절묘한 사람은 입이 이렇게 삐쭉 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장면을 굉장히 심술궂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자기가 꿈꿔왔던 율리우스 2세 무덤 조성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게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천장화를 그리도록 하라는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브라만테라는 거죠. 당연히 미켈란젤로는 이거는 거절합니다. 아직 회화적으로는 실력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브라만테가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만든 일종의 간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황의 요청을 거부하죠. 저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그 미켈란젤로 성격이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교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났는지 미켈란젤로한테 물었는데 뭐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이 정도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말 성격이 진짜 다혈질 성격인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교 지팡이 있죠. 그걸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미켈란젤로가 맞고 가만히 있었냐? 즉시 짐 싸갖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이 막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프로젝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달래게 됩니다. 근데 뭘로 달게 됐냐면 체불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었어요. 예, 그게 미켈란젤로가 사형제인데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밖에 없었어요. 소년 과장이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두카토 500냥. 500냥. 예.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정도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완성시키죠. 아마 이게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황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정말 지척에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과 라파엘로가 일하고 있는 교황의 집무실과의 거리는 100m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7살 어린 라파엘로라는. 더 기분 나쁜 거는 본인은 그래도 피에타상이라든지 다윗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파엘로는 사실 뭐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말 신예의 작가이거든요. 그에게 교황이 정말 지척에 있는 공간에 중요한 작업을 맡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경쟁 구도이고 이거 지게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교황 집무실의 스탄차 그림인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한테 느끼는 감정도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그리기 위해서 1:1 드로잉을 그렸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 드로잉입니다. 중앙이 비어 있죠. 네. 사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계단 앞쪽에 우리 쪽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분이 라파엘로가 그린 미켈란젤로로 알려져 있어요. 라파엘로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는 항상 어떤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서 외롭게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라파엘로 측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낯서고 먼 게 아니라 고독한 천재로서 인정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고 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따라했다, 모방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짠가요? 그 라파엘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격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만화 속에 무슨 싸우다 보면 그걸 그대로 배우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 처음에는 브라만테와 같이 우르비도라는 약간 시골 출신의 그런 로컬 화가였는데 피렌체에서 유학하면서 그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로마에 와서 미켈란젤로와 경쟁하면서 미켈란젤로와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화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 배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예, 절대적인 능력이고요. 어느 순간에 넘어가게 되면 표현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천재였던 다빈치까지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대 천재 뭐 이런 거. 아, 3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죠. 라파엘로의 안타까운 점은 요절입니다. 요절. 37살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르다. 예, 그것도 이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과로사로. 그러니까 일을 좀 거절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많은 일이 몰려왔고 정말 젊은 나이죠. 30대 후반에 했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까 봤던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교황의 집무실 벽화 다 그리고요. 그 당시 또 성 베드로 성당 설계에도 또 참여하게 되고 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문화재 청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끊임없이 또 미켈란젤로와 얽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빠요. 이 두 사람이 경쟁에 있다는 것을 알아갖고 끊임없이 이 두 사람한테 같은 그림이나 같은 곳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스트레스. 보실까요? 이 그림은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와 친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던 베네치아 출신의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와 라파엘로가 거의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프랑스 성당에 그리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둘이 그림을 나란히 걸겠다라는 거예요. 비교되잖아.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아주 측근인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와 라파엘로의 그림이 나란히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림 비교로 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그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자렛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저 나자렛의 장면, 오른쪽을 보시죠. 저 드로잉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 레슨을 준 거죠. 이렇게. 다 해준 거네요, 저건. 그렇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 모습은 뭐예요? 천지창조의 모습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모습 그대로 또 따온 거죠.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는 철저히 자기가 누구의 모습으로?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저 그림을 완성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라파엘로의 기량이 어느 정도냐면 초격차입니다. 산상에 올라와서 그 예언자들과 함께 만나고 그 아래에는 마귀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도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너무 환상적이다. 두 개의 그림이지만 아래 위 그림이 따로 놀기보다는 손짓, 몸짓 그리고 빛의 효과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구 승이에요? 라파엘로 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겼다, 이겼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라파엘로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거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그림을 그대로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이 베드로 성당 안에 이제 그 제대화로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로마에 가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또 한 번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작품을 쓰시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그림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했던 모습이었던 완전 것 같습니다. 근육질이에요. 근육이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바티칸 벨베데레 궁에 있는 아폴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건정한 몸, 손의 자세, 특히 그 얼굴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거는 신성 모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당시에 많은 비평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가 성인과 성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 누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신처럼 표현한 것도 불편한데 성인, 성녀를 완전 누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거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 다 체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비판을 아마 앞장섰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성당이 아니라 술집 아니면 뭐 매운 글에서나 적당한 그림이다라고 강렬히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헐.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가풍을 하냐면은 우리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첫 번째 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노스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염라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를 비판하던 비아지오 다 체세나의 얼굴인 것이죠. 와. 어떻게 이거?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이 계속되는 한 자기의 역할은 뭔 거예요? 지옥의 염라대왕 얼굴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치입니다. 들어가는 맨 문 밑에다 입구 바로 위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다. 천재네. 우리가 그 작가를 비판했을 때는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이 이제 누드로 그려졌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 이 비판 때문에 이 작품은 거의 파괴될 뻔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양식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작품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은다면 그거는 정말 일종의 문화 파괴자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 때문에 이 작품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된 건데 상당 부분이 다시 그려집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대신에 이 누드의 중요한 부위, 성인 성녀의 소위 그 중요한 부위에다가는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모습은 일종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검열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런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다 쪼아내서 다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배려를 한 건지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상황을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작업에 들어갔던 화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기저귀 화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맨날 앉아서 뭐만 그리는 거예요? 기저귀만 그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웬일이야? 근데 저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중요 부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저 파란 부분만 엄청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거는 왜 저렇게 많은 수정이 필요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차피 이건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남녀가 벗은 몸으로 저렇게 같이 그려졌고 저 남자 성인, 비아지오 성인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기는 완전히 다 쪼아서 다시 그렸다. 정확히 보셨어요. 거의 완전히 미켈란젤로하고는 관계없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명작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운명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술계에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국가에 23,000점이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기증으로 치면 뭐 세계의 기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증을 작년 초에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미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23,000점 중에서 하나의 명작을 꼽아보라면 바로 이 작품을 꼽고자 합니다.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인데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모네, 빛의 마술사라는 그야말로 굉장한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바로 이 모네인데요. 그 모네가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자신의 예술혼을 다 바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수련 연작이고요.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소담한 이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 은은한 향기, 아마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면서 지베르니에 있는 자기 연못을 이 수련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어머 진짜. 대박이다. 모네가 거의 생애 마지막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것이 지베르니 정원인데요. 이 규모는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한 부를 입은 것 같지만 조금씩 늙혀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월세 사시다가
오늘 조금씩 모으시면서 주변을 한 칸 한 칸 나가다 드디어 이 길 건너에 있는 조그마한 개울을 이용해서 큰 연못을 만들고 여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꽃을 심고 꽃이 변해나가는 그 순간순간을 다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죠. 이때 그가 그린 수련 연작이 대략 한 몇 작품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100작품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으니까 한 수백 작품 정도 되나요? 수백 작품. 지금 알려진 게 한 250점 정도 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한 100번 그리라고 하면은 약간 좀 힘들어할 텐데 수련에 대한 애정이 찐이었던 거죠. 정말 끊임없이 그렸고 그가 아마 1890년대부터 그렸으니까 한 30년 넘게 이 그림을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 수련과 함께한 그런 화가가 바로 모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네의 수련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 수련뿐만이 아니라 모네 작품 전체적인 특징이 조금 평온하다, 안정적이다. 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모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림인데요.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까지 받았던 사람이 모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상주의의 첫 번째를 열었고 그야말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인상주의를 완성한 화가가 바로 모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상주의의 개척자이자 완성자가 모네인데요. 그를 대표하는 초기 그림이 바로 뭐냐면 해돋이 또는 일출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해돋이 또는 인상, 일출이라는 작품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인데요. 1872년도에 그려졌고요. 이게 이제 작품이 이후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림이냐는 거죠. 당시 평론가가 이 그림 보고 약간 조롱조롱 본질을 그린 게 아니라 인상을 그린 거라고 했는데 모네부터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일련의 화가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상주의가 되었죠. 원래 좀 이름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많죠. 약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들이 그 이름이 되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을 왜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불편해하겠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은 뭐 명작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가 즉흥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담아냈다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공개적인 곳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불편한 그림이고 그리고 특히 저 앞에 해돋이 일출을 그린 그 저런 붓터치들은 이게 이 화가가 선이나 제대로 그릴 수 있었을까라는 비판을 그 당시에 할 만큼 조롱거리가 되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게 조롱이 되었냐면은 이 인상파들이 모여서 그리는 그룹전이 있었는데 그 그룹전을 조롱하는 그 만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임산부는 들어가면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 출입을 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혁신적인 그림이었고 도대체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선도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실력도 안 되는 일련의 화가들이 이거 표준어입니다. 개발 세발 그린 그림이 바로 인상파 그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요, 그러면은 모네 그런 붓터치 같은 거를 저렇게 조롱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럼 좋아했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경화하면 생각했던 그림입니다. 사진 같다라는 게 우리의 첫 느낌이고요. 나무는 나무처럼, 산은 산처럼, 들판은 들판처럼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되는 게 이게 그림의 어떻게 보면 정석이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룰을 완전히 깬 화가가 모네였던 거죠. 그러니 오른쪽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왼쪽은 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파격적인 그림이었던 겁니다. 비교해놓으니까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 결국 뭐 당시 화가뿐만 아니라 지금 화가들도 그림이 팔려야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림이 안 팔리기 때문에 모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거의 한번 무명의 삶을 30년 이상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유, 예. 포기 안 한 게 되나. 와. 그런데 모네가 여기서 점차 전략을 수정합니다. 소위 말하는 연작을 시작합니다. 연달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네의 연작 시리즈가 탄생하는데 가장 유명한 연작 그리고 그가 진짜 화단에 이름을 강하게 남긴 연작은 건초더미 연작입니다.
와. 이 건초더미 연작을 거의 40년 넘게 그립니다. 똑같은 건초더미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봄에 그리고 가을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건초더미와 나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순환과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환경을 그림 속에 담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부분을 각인시킨 게 바로 이 건초더미 연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이 작품이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그림이 팔렸던 가격은 대략 300~400만 원짜리 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건초더미 연작이 드디어 인정받으면서 가격이 순간 10배 뜁니다. 네, 3~4천만 원씩 팔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네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가 그렇게 혼신적으로 해서 그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품값이 오르게 되고 그가 그러면 지베르니에 있는 자기 집을 넓히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모네랑 마네는 뭐가 달라요? 마네와 모네, 인상주의의 최고의 적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사람의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영어로 써놓으면 더 비슷해요.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상주의 연구자나 미술사학자들이 다 혼동스러워하고요. 심지어는 당시 사람도 헷갈려 있고요. 더한 거는 둘도 헷갈려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혼돈스럽죠. 잠깐 그러면 우리 마네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올랭피아인데 이 올림피아는 그 당시 그 소위 매춘부들이 가장 많이 쓰던 예명 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제목부터 이 작가는 의도를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성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고요. 누워있는 여인의 그 모습, 특히 목에 감싸고 있는 저런 그런 장식성 이런 것들이 다 저속한 느낌을 고의적으로 주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누드화가 많이 그려졌지만 이 누드는 사람들이 절대 신적이거나 위험 있는 그런 누드가 아니라 굉장히 저속한 그림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을 보러 전시장에 가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좀 부끄러운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던 거죠. 당시 정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은 마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화가라고 해갖고 뭐 일단 마네를 이다나 아니면 정말 또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항상 이렇기 때문에 그 마네는 자기 스스로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린 그 다음에 186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드디어 국전, 살롱전 오프닝 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네가 간 거예요. 작품도 냈겠다. 자기 작품이 됐을까 안 됐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딱 이 살롱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박수가 환호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그리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이번에 또 좋은 작품 냈다고. 그래서 이제 얼떨떨이 마네가 설마 내 작품이? 뭐 이게 반신반의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업됐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작품을 보니까 자기 작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녹색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모네가 출품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세부를 보시면 이제 사인을 한번 보세요. 모네지만 이게 조금 작아지면 마네로 보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마네가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마네에게 축하한다고 당신 작품 선정됐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때 느꼈을 마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개명해야겠다. 그러게. 개명밖에 답이 없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자존심의 상처가 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모네가 인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부했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오해는 풀렸고, 두 사람은 굉장히 또 다시 그 동료가 돼서 인상주의를 끊어가는 일종의 뭐 양계 산맥이 되죠. 그때 그 마네가 그린 그림은 지금은 미술사에 실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피리 부는 소년.
이 그림은 낙선을 한 거죠. 결국 선정을 되지 못했는데 그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업적은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지금도 만해는 뭐예요? 미술사 한 부분을 확실히 차지하는 그런 작가가 되었죠. 이 두 작가 다 인상주의 그룹에 포함됩니다. 양식적으로 좀 차이가 나죠. 예, 어떻게 보면 삶의 인상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만해의 그림에는 인물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과정이 스튜디오 프로덕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더 빛이나 이런 것들도 좀 대조가 좀 많고 좀 그렇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모네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장 완성형.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완성하기 때문에 그림 톤이 전체적으로 좀 밝죠. 그리고 풍경화가 좀 더 많고. 그런데 정말 이게 참 비극적이에요. 그가 이렇게 성공의 가도로 막 넘어갈 때 또 개인적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외에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눈을 혹사하다 보니까 1908년부터 그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소위 백내장 질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서는 수술 성공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제 이 수술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결국 그는 완전히 1923년 정도 되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그가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기에 그린 그림은 우리가 인상파 그림 범위에 있죠. 활달한 붓터치도 있지만 그 대기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지만 백내장 질환에 굉장히 심하게 앓을 때는 그 형태가 완전히 좀 일종의 뭉그러졌다고 할 수 있고 강한 붉은 빛만 그림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사실 그가 이 안질환, 백내장을 앓았을 때 더 큰 그 개인적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던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그를 돌보던 두 번째 부인이 죽게 됩니다. 알리스죠. 알리스가 이때 또 죽게 돼서 그는 뭐 굉장한 또 개인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 그가 항상 의지했던 큰아들도 또 1914년 뭐 그때쯤에 이제 사망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공포, 그 개인적인 고독 이런 것들이 엄습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었을 때 이 노화가에게 남은 선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가 아마 자기의 생애 마지막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작을 남기겠다. 이때 또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 당시 가장 사랑했던 이 수련 연작을 통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초격차를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남긴 수련 대장식화라는 그 그림인데요. 완전히 그 인간적인 어떤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다시 이제 붓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화가의 뒷면에 있는 저 수련 연작을 그리겠고 저것을 통해서 진짜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쌓겠다는 그 인형도 다시 화가로 도전하게 됩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이 그림은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가장 뭐 거대한 규모로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앞에 조그마한 부속 건물인데요. 건물 이름은 오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를 보호하던 일종의 온실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좋냐면은 그 빛이 천장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모네가 이 그림을 기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연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광을 자연스럽게 또 갖출 수 있는 이 조건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랑주리, 이 온실인데요. 여기를 개조해서 프랑스 정부가 누구에게 모네 수련의 전용관으로 헌정했죠. 이게 그 규모도 또 우리가 얘기했듯이 초격차입니다. 높이가 2m고요.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는 8개의 주제로 이어졌지만 다 이어붙이면 100m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네가 이 전시된 형태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1926년에 그 생을 마감하고 오랑주리 미술관이 완성된 건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 정부는 약속을 지켰고요. 그럼 지금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죠. 이 그림은 프랑스 파리 오랑주리에 있는 모네 그림입니다. 수련, 바로 구름이라는 연작인데요. 지금 저 그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위의 그림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국가에 기증된 수련 장면입니다. 비슷한데.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아. 그림자 라인이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이 아래는 햇볕이 좀 강해서 빛의 대비가 좀 더 크고요. 위쪽은 날씨가 좀 흐리다 보니까 톤이 약간 중간으로 올라와서 그림자 안까지 그림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분명히 지금 동일한 위치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날짜와 시기는 다르겠죠. 특히 인상적인 거는 구름의 표현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또 관심사는 그 아래에는 안 보이는 꽃망울입니다. 꽃망울이 언제 피냐면 6월에서 7월에 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련 6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네의 그림은 다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다른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네가 그 작품 하나하나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줘요. 개별화시키고 개성 있는 하나의 객체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수련이라는 전체적인 타이틀 속에서 이 모네가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의미를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구름 또는 뭐라는 거예요? 6월 이런 타이틀로 이 작품을 좀 더 가깝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위에 그림은 백내장 이전 그림이고 밑에 그림은 백내장 이후 그림인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모네는 기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보고 그린 건지. 예. 어느 순간에는 시선의 물리적 환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소위 말하면 심상을 이용하는. 바로 그래서 이 그림들은 다 백내장을 극히 심하게 알고 있을 때 그린 겁니다. 둘 다. 예. 연대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918년부터 죽기 직전에 26년까지 그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에서도 연대를 그 폭으로 잡습니다. 특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일화까지 우리가 낱낱이 들어가다 보면은 인상주의에 대한 생각도 살짝 바뀌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이루려고 했던 그 도전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자기 스스로 사회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지난한 과정. 하지만 또 그것들이 성취하는 과정에서 또 벌어졌던 인간적인 또 고난사. 모네도 그것들을 다 극복해내면서 자기의 마지막 최고의 작품을 완성시켰고 아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애 마지막까지 화가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뇌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증기기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퍼져 있으니까 인간의 뇌도 일종의 증기기관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뇌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현미경을 써서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예요. 한 100년 전쯤에 브로드만이라는 신경해부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뇌를 하나의 지도를 그려놓고 있죠.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배열된 방식이 한 영역에서 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달라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마다 이제 경계선을 긋고 전체 뇌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인간의 뇌가 한 50개 정도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씩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 관리를 못한다거나 사고를 일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를 보시면 주름들이 많이 접혀 있죠. 네. 그 주름을 전부 다 피면 보통 테이블보 하나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두개골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꼬깃꼬깃 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케이블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 케이블들을 다 펴가지고 한 줄로 쭉 연결하면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대충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갈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지구에서 달나라요?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정교하게 접혀 있는 그런 뇌입니다. 아니 우리 혈관만 다 이어도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길이가. 예, 그거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보다 더 긴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이렇게 100년 전부터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물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뇌를 뭐에 비유했을까요? 컴퓨터? 그렇죠.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거는 컴퓨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뇌는 일종의 컴퓨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뭘로 비교를 하죠?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부품을 뜯어갖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늘어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트랜지스터는 일종의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여러 가지를 배열을 하면 그 스위치가 배열된 방식에 따라서 일종의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8년도에 이제 가정용 PC가 보급되기 시작할 당시에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에 들어있던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한 3만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신형 컴퓨터에는 100억 개 정도의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아폴로 11호에 들어있던 컴퓨터가 그 당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였는데 그 컴퓨터보다 여러분들 지금 훨씬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곳은 두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그런 부위인데 그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도 일종의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얘기지만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성능을 일단 대충이라도 비교를 해보려면 그러면 인간의 뇌 안에 시냅스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인간의 뇌 속에 신경세포가 몇 개씩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몇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해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시냅스가 대충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보통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1000억 개.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는 대략 한 10,000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와. 그 얘기는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는 한 1000조 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보다 인간의 뇌가 난 거네요.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는 사실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는 미국이 다시 가져갔고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리켄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후가쿠라는 그런 슈퍼컴퓨터였어요. 그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시냅스보다 많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파워가 거의 한 15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후각도를 돌리려면 그거보다 한 100만 배 이상의 파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설사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결국 하는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알려진 동물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문어예요. 문어.
문어는 얼마만큼 똘똘한지 최근에는 문어의 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놀아주는 사람이 오면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물총을 쏴요. 그게는 문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계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문어나 오징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위장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피부의 색깔과 모양을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은폐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하고 기분이 나쁠 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색깔이 달라져서 그걸로 감정 표현을 하곤 한답니다. 어떤 동물의 지능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지능의 그 성격과 그다음에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큰 만족을 얻는 이유도 뭔가 우리와 이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물도 많이 있죠.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동물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가 아닌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예요. 너무 싫어요. 대부분 바퀴벌레를 싫어하시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게 싫으니까 그게 바퀴벌레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게 나름대로 바퀴벌레의 생존 전략인 거예요. 번식도 잘해, 잘 숨어 다녀, 잡아먹을 것 같아 보이는 놈들한테는 아주 혐오감을 줘. 그럼 굉장히 살아가는데 자신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신경과학자로서 바퀴벌레 행동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여러분 바퀴벌레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쉬웠나요?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는지 알고 도망가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요? 그럼요. 뇌과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아, 그러네. 내리치려고 하면 반대로 가요. 그렇죠. 아, 그러네.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내리치려고 그래도 도망가거든요. 맞아요. 반대로 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잘 가는지 연구를 했어요. 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바퀴벌레 그 몸 끝부분에 꼬리가 2개 나와 있는데 그걸 쌍꼬리라고 부르거든요. 쌍꼬리? 네, 이 쌍꼬리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그 디텍트하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아내는 그런 감각세포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신문지를 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내려치면 네. 당연히 공기들이 움직이겠죠. 네. 그 공기들이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 그다음에 감지한 후 1000분의 14초가 지나면 그러니까 100분의 1초가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대박이다. 너무 짜증난다. 본능의 대부분은 반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퀴벌레도 느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사람도 반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구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토를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죠. 그다음에 어디 간지러운데 모기한테 물리면 그걸 긁으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죠. 침 네. 바르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눈에다 뭘 물약 같은 거 넣으려고 그러면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만 계속 뜨고 있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이런 반사들은 미리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무조건 선택해서 실행해야 되는 반응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 자극이 디텍트되는 즉시 바로 행동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사가 이용이 돼요. 과연 우리가 인간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네요. 예,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제 자기 공명 영상 방법이죠. MRI 기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MRI를 통해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보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 사람의 뇌 구조를 보면 일단 처음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들 뇌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의 뇌도 달라요.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 심지어는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뇌도 MRI 기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하를요? 예, 어머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언제 완성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한 20대 이후에 그러니까 뇌는 그 변화를 평생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먼저 성장하는 부위가 있고 20대, 30대가 돼서도 아직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부위도 있고 그다음에 노화가 시작되면 뇌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줄어드는 것도 빨리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별로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MRI가 나왔을 때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나 그 모양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안구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뇌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또는 펑셔널 MRI 또는 줄여갖고 fMRI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정말 흥분했어요. 1990년 경에 이 기법이 그 세이지 오가와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쥐 뇌를 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fMRI를 이용해가지고 처음 촬영하신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쥐한테 산소만 흡입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통 공기를 흡입을 한 거예요. 이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이 다르다는 걸 다들 보시겠죠? 네네. 큰 핏줄이 있는 가운데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안에,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냐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왜 뇌의 기능을 잴 수가 있냐면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들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예, 산소 공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뇌 안에서 산소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그대로 갖다 놓고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의 뇌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어요. 그 여러분 어렸을 때 홀짝 해보셨나요? 네. 예. 예. 홀짝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실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 반은 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홀짝 게임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길 때와 오류가 생기지 않을 때 그 뇌의 활동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뇌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와 같은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홀짝 같은데도 온 뇌가 다 움직이는 거네요. 예, 네,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fMRI 연구를 하면 다양한 측면의 지능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AI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하는 어떤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도 사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따라잡고 인간을 앞질러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얼마만큼 복잡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50년 후, 100년 후에 인간을 따라잡을 거라는 정확한 계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성능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고정돼 있다고 봐야 되죠. 반면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뭐 10,000배, 10만 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쉽게 좁혀져요. 수십 년이 지나면. 2040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 숫자와 비슷한 그거보다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컴퓨터를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게 돼요. 그런 날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나보다 더 똑똑한 날이 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종이에요.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AI한테 시킬까요? 아니요. 왜 시키겠어요? 그건 내가 하지 당연히. 인간이 하기 하는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리인은 AI가 인간을 따로잡고 그다음에 인간을 능가하는 일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마주치게 되실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미 찾아 놓았겠죠.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미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미래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여러분의 뇌예요. 그러니까 그런 뇌를 잘 사용하셔서 앞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해결하시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